두고 가시옵니까? 흰 상복을 입은 한 소녀가 다리 위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편으로 사라지는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7년 6월 청계천 영도교. 불과 3년 전 조선의 왕비였던 17세 소녀는 이날 남편과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별이 64년간 이어질 기다림의 시작이 될 줄을.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왕비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6월 초여름의 햇살이 청계천 물결 위에서 부서지던 날이었습니다. 영도교 위에는 흰 상복을 입은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7살 송씨.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신분은 군부인으로 격화되어 있었고 오늘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가 다리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전하. 아무리 불러도 강 건너편으로 사라지는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에는 16살의 소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조선의 왕이었던 단종, 아니 이제는 노상군으로 강등된 이홍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세조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생이별이 될 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3년 전 1454년 1월 그녀는 14살의 나이로 단종의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조선 최초로 왕의 신분으로 혼인한 왕비였습니다. 근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고 교태전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5년 윤 6월 단종은 숙부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야 했습니다. 15살 송씨는 의덕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서 왕대비로 격은 올라갔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56년 6월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계 등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위한 거사를 일으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열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몸이 찢겨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457년 6월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보기를 시도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단종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고 의덕왕대비였던 송씨는 군부인으로 격화되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도교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하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송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마 앞을 지키던 호위 무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랭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송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14살의 왕비가 되어 15의 왕대비가 되었고 17의 군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며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도교 위에서 송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너무나 멀었습니다. 불과 3년 전 이 소녀는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54년 1월, 그러니까 영도교에서의 이별보다 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40년 전라도 태인현.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송현수, 어머니는 여흥민 씨였습니다. 본관은 여산 송씨. 이 집안은 고려 말부터 권세를 누렸던 명문가였습니다. 송씨의 고조할아버지 송이는
조선 태종의 깊은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할아버지 송복원의 누이는 정종의 아들 수도군에게 시집갔으며 아버지 송현수의 누이는 세종의 8째 아들 영흥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왕실과 혼맥으로 연결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송씨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고 검소한 성품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자수를 놓으며 여느 양반가 규수처럼 자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녀가 조선의 왕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1452년 5월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12살의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고 할아버지 세종과 할머니 소원왕후도 어린 시절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자 단종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은 김종서,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의 보좌를 받아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군사를 일으켜 김종서를 철퇴로 쳐 죽이고 황보인, 조국관, 이양 등을 처형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4년 1월 수양대군은 정인지 등 여러 종친들과 함께 단종의 혼인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신민이 복이 없어 세종과 문종께서 모두 승하하시고 전하께서 어리신 몸으로 즉위하시어 위로는 모후에 보호하시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어진 왕비의 조심스러운 도움이 없으시니 어찌 국사의 큰 변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있어서 왕비를 맞아들여 후사를 구하셔서 선왕의 혈통을 이으시고 억만세 국기를 여심이 무엇보다 중하지 않습니까?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어린 왕에게 왕비를 맞아 왕실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양대군이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454년 1월 8일 창덕궁에서 처녀간택이 실시되었습니다. 효령대군, 이명대군, 영흥대군, 정인지, 한학 등이 참여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송현수, 권환, 김사우의 딸이 선택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아버지 모두 수양대군의 신복이었습니다. 1월 10일 최종 왕비로 간택된 처녀는 송현수의 딸이었습니다. 송현수는 원래 수양대군의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송현수의 누이가 영흥대군의 부인이었는데 세종의 명으로 이혼당했던 것을 수양대군이 다시 재결합을 허락해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송현수는 당연히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의 딸을 왕비로 택한 것입니다. 1454년 1월 22일 14살의 송씨는 근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1월 24일 봉영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사자가 효령대군의 집에서 왕비를 맞아 대궐로 모셨습니다. 교태전에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14살의 송씨와 13살의 단종, 어린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송씨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의 신분으로 혼인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왕비들은 모두 세자빈으로 시작했지만 송씨는 처음부터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지위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혼례가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을. 이 어린 부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을지를 말입니다. 1454년 2월 19일 정식으로 왕비 책봉교서가 내려졌습니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며 효우가 있어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였습니다. 14살 왕비는 13살 왕의 곁에서 조선의 중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이미 수양대군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린 왕과 어린 왕비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송씨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1454년 2월부터 1455년 6월까지 송씨가 왕비로 지낸 시간은 단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비 재위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왕비는 궁궐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공손하고 검소했다는 평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14살의 송씨는 13살의 단종과 부부가 되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린 부부로서 서로에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궁궐은 차가웠습니다. 수양대군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조정의 중요한 일은 모두 수양대군이 결정했습니다. 단종은 그저 옥좌에 앉아 신하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송씨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왕비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린 왕비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1454년 3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의 공신들에게 논공행상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은 정난공신 1등에 올랐습니다.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단종과 송씨는 그저 그 안에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인 한명회, 권람 등이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했습니다. 상왕께서 어리시니 숙부이신 수양대군께서 왕위를 이으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습니다. 단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4살의 어린 왕은 숙부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임금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15살의 송씨는 의덕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서 왕대비로 격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폐위된 왕의 부인일 뿐이었습니다. 수강궁은 궁궐 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유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단종과 송씨는 그곳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식은 제한적으로만 들려왔습니다. 세조가 즉위했다는 소식, 새로운 조정이 구성되었다는 소식, 단종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었다는 소식들. 송씨는 남편 곁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살의 어린 왕대비는 14살의 상왕과 함께 수강궁이라는 작은 세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 멀었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함께였습니다. 비록 왕과 왕비는 아니었지만 상왕과 왕대비로서 서로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송씨에게는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안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5년 11월 단종의 유모이자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단종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 사라졌습니다. 단종의 편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남편은? 자신은?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린 왕대비에게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456년 6월 2일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가 발각된 것입니다. 주동자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계 등이었습니다. 모두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세종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들이었고 문종이 죽으면서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하라는 유언을 받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 일가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를 벼룬검으로 임명하여 세조의 뒤에 서게 한 후 칼로 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 세조가 벼룬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왕세자도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거사는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사에 참여했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정창손은 즉시 대궐로 달려가 고변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즉시 성삼문 등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456년 6월 한양의 거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 이계, 유성원 등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고문이 가혹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를 꿰기도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리, 성삼문은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나리라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상왕 전하뿐이십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감 앞에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거열형이었습니다.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가 차례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유성원은 집에서 자결한 후 시신이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이계는 국문 도중 죽었지만 역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연좌되었습니다. 아버지, 형제, 아들, 손자, 조카까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생후 1년, 2년 된 어린아이는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사시켰습니다. 백부, 숙부, 조부, 종조부, 사촌까지는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5촌 이상은 유배형을 당했습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500명에서 800명이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수강궁에서 단종과 송씨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하들의 이야기를 15살의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6살의 송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강궁 안에서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국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카를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상황이 살아계시는 한 불안합니다. 또다시 역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분해야 합니다. 송씨는 남편 곁에서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남편만은 무사하기를, 자신들만은 살아남기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육신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복위 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단종과 송씨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1457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송씨는 17이 되었고 단종은 16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강궁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7년 6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복위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그는 순흥부사 이보음 등과 함께 거사를 준비했지만 발각되었습니다.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성대군을 처형해야 합니다. 상황도 처벌해야 합니다. 상황이 살아있는 한 역모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조는 고민했습니다. 조카를 죽여야 할까?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종친들마저 단종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양녕대군, 효령대군까지 나섰습니다. 상황을 강등해야 합니다. 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결국 1457년 6월 21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송씨는 군부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왕상왕 노상군, 왕비 왕대비 군부인, 그들의 지위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계천 영도교에서 송씨는 남편과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챕터 1에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전하, 전하, 아무리 불러도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송현수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염려 마라. 아버지가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송현수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에 송현수도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송현수는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친구였지만 사위 단종과 딸의 입지가 회복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1457년 7월 송현수가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금성대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다. 장형 100대가 가해졌습니다. 몽둥이가 온몸을 내리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송현수는 신음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여러 차례 송현수를 살려주려 했습니다. 옛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역적을 살려두어서는 안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1457년 10월 21일 송현수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수형이었습니다. 송씨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모두 노비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이 노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월에서 단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기록들은 다르게 전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가지고 갔다는 기록, 교살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든 16살의 단종은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 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7살의 송 씨는 그날 무엇을 느꼈을까요? 비탄? 분노? 절망? 아니면 모든 감정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친정은 몰락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녀 자신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17살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64년간 이어질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송 씨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왕대비군 부인 노비. 그녀의 추락은 완전했습니다. 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송 씨는 노비나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 정업원으로 보내라. 정업원은 동대문 박숭인동에 있는 비구니 절이었습니다. 출궁한 궁녀들이 비구니가 되어 여생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시녀 몇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노비가 되었지만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업원에 도착한 송 씨는 한 귀퉁이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습니다. 왕비가 살던 궁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조가 집과 식량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끝내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 그녀의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시녀들이 동량을 다녔습니다. 또 송 씨는 직접 염색업을 했습니다. 낙산 아래 자지동천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물에 명주를 담그면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송 씨는 시녀들과 함께 명주를 짜서 자주색으로 염색한 뒤 댕기, 저고리깃, 옷고름 등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왕비였던 손으로 염색을 하고 바느질을 한 것입니다. 동네 여인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세조가 도움을 금지했지만 그들은 몰래 푸성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동묘 앞에 시장이 열렸는데 여인들이 조정의 눈을 피해 그곳에서 송 씨에게 먹을 것을 주곤 했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풍물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송 씨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17살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전하,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전하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영월 어디엔가 매장되었지만 아무도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영월의 호장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하여 감회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송 씨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묻혔는지 제대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 씨는 정업원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영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전하, 부디 편히 잠드소서. 소첩은 이곳에서 전하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날부터 송 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그 산에 올랐습니다. 영월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곡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땅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치며 함께 울었습니다. 동정곡이었습니다. 그 산은 훗날 동망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송 씨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왕비에서 노비로, 궁궐에서 초막으로 그녀의 추락은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녀의 저항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64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17의 모든 것을 잃고 82세까지 살아남은 여인.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468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송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남편을 죽인 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업원의 초막에서 살았고 여전히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1469년 세조의 손자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13살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성종의 할머니인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왕비였지만 송씨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성종에게 명령했습니다. 노산군의 부인에게 의식을 공급하라. 그때부터 송씨는 조정으로부터 약간의 식량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70년대 어느 날 송씨에게 한 가지 위안이 생겼습니다. 단종의 외조카인 정미수와 양자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정미수는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송씨를 양어머니로 모시고 그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송씨는 정미수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초막보다는 나은 곳이었습니다. 정미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송씨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송씨도 그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같은 비극을 겪은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1500년대 초반 정미수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도 없이 죽었습니다. 송씨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양아들마저 잃은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미 60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살았습니다. 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조의 증손자였습니다. 중종은 송씨의 처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송씨에게 재산과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또한 단종에 대해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했습니다. 1516년 단종의 무덤이 정비되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59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단종은 제대로 된 묘도 없이 감회장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중종은 영월에 사람을 보내 단종의 묘를 찾게 했고 봉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송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남편의 무덤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영월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늙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월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전하, 이제 편히 잠드소서. 1521년 7월 17일, 음력 6월 4일, 송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82세, 만으로는 81세였습니다. 조선 역대 왕비 중 가장 장수한 왕비였습니다. 남편 단종이 죽은 후 64년을 더 산 것입니다. 64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왕비였던 1년 4개월을 그리워했을까요? 남편과 함께했던 짧은 시간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을까요? 송씨는 죽을 때까지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복권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는 대군 부인의 격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군장리, 지금의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에 묻혔습니다. 단종의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송씨가 죽은 후에도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너무나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권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은 곧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송씨가 죽은 지 177년이 지난 1698년 숙종 24년의 일이었습니다. 송시열, 김수항 등 노론 학자들이 끊임없이 건의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켜야 합니다. 정순왕후도 복위시켜야 합니다.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면 세조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단종의 강등과 사사는 세조를 모시던 신하들의 강력한 요청과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세조 본인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복위가 세조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1698년 11월 6일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입니다.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되었습니다. 묘호가 내려졌고 시호도 내려졌습니다. 종묘의 신의가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송씨도 정순왕후로 복위되었습니다. 시호는 의덕 단량제 경정순왕후. 그녀도 종묘 영령전에 신의가 모셔졌습니다. 송씨가 죽은 지 177년 만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는 241년 만이었습니다. 송씨의 무덤도 왕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능호는 사릉이라 하였습니다. 왜 사릉일까요? 사는 생각할 사, 사모할 사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숙종은 송 씨의 묘를 찾기 위해 과천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후손도 없고 묘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략적인 위치에 새로 능을 조성했습니다. 사릉은 남양주에 있고 장릉은 영월에 있습니다. 두 능은 300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죽어서도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가지를 뻗는다는 것입니다. 영월이 있는 방향입니다. 마치 송 씨가 생전에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소나무들도 영월을 향해 자란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전설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송 씨의 영혼이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1999년 4월 9일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양주 문화원에서 사릉의 소나무 한 그루를 영월 장릉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름을 정령송이라 했습니다. 정령, 즉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유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혼만이라도 함께하소서라는 의미였습니다. 송 씨가 죽은 지 478년 만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는 542년 만이었습니다. 542년 만에 두 사람의 영혼이 비로소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사릉에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은 여전히 동쪽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영월을 향해. 그리고 장릉에는 정령송이 서 있습니다. 사릉에서 온 그 소나무는 단종의 능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송 씨가 생전에 남편 곁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서울 숭인동에는 정업원 국이 비각이 남아 있습니다. 송 씨가 살았던 곳의 흔적입니다. 영조가 친필로 쓴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봉후암 어천만년 마이너스 앞 봉우리와 뒤 바위 천만년을 가소서. 동망봉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송 씨가 매일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던 그 산입니다. 청계천의 영도교도 복원되었습니다. 송 씨와 단종이 마지막으로 이별했던 그 다리입니다. 송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 모두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17의 모든 것을 잃고도 82세까지 살아남은 여인. 64년간 남편을 기다린 여인. 죽어서도 남편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542년 후 영혼만이라도 함께하게 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정순왕후. 조선에서 가장 슬픈 왕비이자 가장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릉의 소나무들은 영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송 씨가 여전히 그곳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542년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순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사랑과 고통, 희망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0살 소년의 절규가 한양 저자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한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도련님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사서 삼경을 외우던 이 10살 소년의 손에는 하루아침에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눈앞에서 목이 잘렸고 어머니는 옥사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허락된 슬픔은 없었습니다. 관리는 소년의 이름 김성모를 지우고 노비 명부에 단 2글자를 새로 적어 넣습니다. 막쇠. 5대째 이어온 명문 사대부 가문이 단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사건. 조선을 뒤흔든 이 잔혹한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1504년 4월 한양 저자거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영모제로 몰린 양반 관료들의 처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사와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의 원한을 푼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대숙청이 한창이었습니다. 처형장 한가운데에 차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명의 죄인들이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종 시절 삼품 당상관까지 지낸 한 집안의 가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대째 이어온 양반 가문의 자랑이자 200여 평 기와집의 주인이었던 그는 이제 역적으로 낙인 찍혀 목숨마저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16살 된 장남이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영모죄에 연좌된 16세 이상의 남자 직계는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형장 뒤편에는 10살 된 차남과 7살 된 딸이 의금부 나졸들에게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밤사이 옥에서 죽었습니다. 16세 이상 여성도 영모죄에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김성모였습니다. 겨우 10살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의금부 관리가 집에 들이닥쳤을 때부터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님께서 영모에 가담했다고 하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충신의 집안이옵니다. 또 어머니가 애타게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좌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형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역적 이 패비 윤씨의 사사에 찬성하고 성상을 속인 죄로 차명에 처한다. 칼날이 번쩍였고 피가 튀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10살 소녀는 눈을 감지 못하고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16살 형의 차례가 왔습니다. 역적의 자식 이 또다시 칼날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목이 잘린 뒤 형조 관리가 차남과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명률에 의하면 16세 미만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면하고 관가의 노비로 영속시킨다. 너희는 오늘부터 공노비다. 그 말과 함께 문서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장혜원에서 작성한 노비 명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껏 김성모라고 불리던 소년의 이름이 막쇠로, 김소화라고 불리던 딸의 이름이 어린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 10살 소년이 울부짖었지만 나졸들은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로 두 남매는 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10살 소년은 장혜원 소속 관청 노비로, 7살 소년은 궁궐의 시중 노비로 배속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던 도련님이었고 규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성씨도 양반의 신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과 공노비라는 신분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200여 평의 기와집도 10여 명의 노비들도 수백 마지기의 논밭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집안 대대로 전해오던 족보는 불태워졌고 조상의 위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대째 이어온 양반 가문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이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가문은 한양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광기 어린 복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갑자사화는 무오사화보다 4배 이상 많은 239명을 처벌했고 그중 1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지 않은 연좌제 희생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영모죄 한 번의 가문 전체가 노비로 전락하는 비극,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연좌제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150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양 북촌에 자리 잡은 한 양반 저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0여 평 규모의 기와집은 사랑채, 안채, 행랑채가 모두 갖춰진 제법 규모 있는 집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2호참 봉댁이라고 적힌 문패가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성종 시절 성균관을 나와 참봉직을 지낸 양반이었습니다. 조부는 성종 때 삼품 당상관까지 오른 인물이었고 증조부 때부터 벼슬을 지낸 5대째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집안에는 10여 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솔고노비였고 나머지 7명은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외고노비였습니다.
외고 노비들은 매년 신공으로 쌀과 배를 바쳤고 그 덕분에 이 집안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사랑채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3살 된 장남 김성진이 사서삼경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아, 네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은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다. 장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훈장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고 내년쯤이면 소과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조부처럼 당상관이 되어 집안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10살 된 차남 김성모가 형을 따라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만큼 총명하지는 못했지만 그 역시 훗날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 있는 규방에서는 7살 된 딸 김소아가 어머니에게 자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소아야, 여자는 집안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란다. 바느질을 잘 배워두어야 훗날 시집가서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느니라. 어머니의 말에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반집 규수로 자라 비슷한 양반 가문에 시집을 가는 것, 그것이 조선시대의 양반집 딸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행랑채에서는 솔고노비들이 아침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막동아, 사랑채 마루를 깨끗이 쓸거라. 네, 마님. 솔고노비 막동이는 빗자루를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집의 노비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노비였고 그의 자식들도 노비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엄연한 현실이었고 그는 그저 순응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외고 노비 중 한 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르신, 올해 가을 수확한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신공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했네. 올해 농사는 잘 되었는가? 네, 주인 어르신의 은혜로 풍년이었습니다. 외고 노비는 주인의 땅 두마지기를 경작하고 그중 절반을 신공으로 바쳤습니다. 나머지 절반으로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신도 따로 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노비 신분이었지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외고 노비는 이처럼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안채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상 위에는 흰 쌀밥과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 등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양반 가문의 식사는 서민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훈장님께서 맹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남이 말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맹자의 가르침은 군자가 되기 위한 필수 학문이니라. 열심히 배우거라. 가족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양에서는 이미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 무오사화 이후 대간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곧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503년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정치 상황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로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가 대거 숙청당한 이후 조정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감히 왕에게 간언하는 신하가 없었고 모두가 연산군의 눈치만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봉 이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종 시절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김종직의 제자들과 교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살인파의 학풍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무오사화 때 그의 동문들 중 몇 명이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운이 좋게도 화를 면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봉 이호는 옛 동료들과 은밀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종 시절 함께 벼슬을 지낸 동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자네들도 들었는가? 상감께서 생모 윤씨의 일을 알아차리셨다고 하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비 윤씨는 1482년 성종에 의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당시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의 모함이 있었고 인수대비도 이를 묵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꾹 참아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일을 어찌 지금에 와서 들추시려는 것인가? 선왕의 결정이었는데 또 다른 동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감의 성정을 보아하니 언젠가는 큰 화가 날 것 같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것이야. 참봉 이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종 시절 조정에 있었던 신하들이라면 누구도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하급 관리에 불과했지만 당시 조정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이들만은 꼭 지켜주시오. 아내는 남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무 일 없기를 바라야지요. 다만 요즘 조정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렇소. 하지만 그의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1504년 3월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연산군이 손녀를 후궁으로 보내라는 명을 내렸지만 경기관찰사 홍기달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연산군은 크게 노하여 홍기달을 유배 보냈고 이것이 갑자사화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왕을 능멸하는 풍습을 척결하겠다. 이 연산군의 광기 어린 선언이 있은 후 조정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3월 20일 밤 연산군은 창경궁에서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를 직접 구타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시신은 찢겨져 산과들에 버려졌습니다. 이복 동생인 안양군과 봉안군도 참형당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월이 되자 연산군은 패비 윤씨의 사사에 관여한 모든 신하의 명단을 보고하라고 명했습니다. 예조 판서였던 이세좌는 사약을 들고 간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즉시 사형당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윤필상, 좌의정이었던 이극균도 참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시신은 능지처참되어 사방에 돌려졌습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 정창손, 한치영, 심해 등은 부관 참시되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끄집어내어 목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참봉 이호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당시 성종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모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 하급 관리여서 그런 중대사의 의견을 말할 처지도 아니었지만 연산군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1504년 4월 10일 밤 참봉 이호의 집에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참봉 이호를 체포한다. 칼을 찬 나졸들이 사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참봉 이호는 이미 이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아버님, 장남 김성진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나졸들에게 밀쳐났습니다. 여봐라, 이 집안 식구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나졸의 명령에 따라 어머니와 세 자식 모두 밧줄로 묶였습니다. 13살 장남, 10살 차남, 7살 딸이 모두 한꺼번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5대째 충신의 집안이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어머니가 애타게 호소했지만 나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닥치시오. 역적의 가족이 무슨 변명을 하느냐. 의금부 옥에 갇힌 가족들은 서로 다른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영모죄는 가장 무거운 죄였습니다. 본인은 능지처참, 16세 이상의 아들과 손자는 모두 참형, 15세 이하의 아들과 손자, 어머니와 딸, 처와 첩, 며느리는 공신가에 노비로 주었습니다. 참봉 이호는 옥에서 국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종 10년 패비 윤씨를 사사할 때 조정에 있었느냐? 그러하옵니다만 소인은 미천한 참봉에 불과하여 그러한 중대사에 관여할 처지가 못 되었사옵니다. 변명하지 마라. 네가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찬성한 것과 같다. 국문관의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얼마 후 형조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봉 이호는 영모에 가담한 죄로 참형에 처한다. 장남 김성진은 16세 미만이나 내년이면 16세가 되므로 참형에 처한다. 어머니는 역적의 처로서 참형에 처한다. 차남 김성모와 딸 김소환은 16세 미만이므로 공노비로 영속시킨다. 이 판결은 대명률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전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연산군은 두 차례의 사화에서 나이나 성별을 따지지 않고 모조리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봉 이호의 가족은 그나마 법전대로 처벌받은 경우였습니다. 4월 13일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봉 이호는 세 자식을 옥중에서 불렀습니다. 성진아, 성모야, 소아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죽을 것이다. 성진이도 함께 갈 것이고 13살 장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왜 저를 죽이는 것입니까? 이것이 연좌제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니라. 하지만 성모와 소아는 살 수 있다. 아버지는 차남과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노비가 될 것이다. 노비요? 이 10살 차남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 공노비로 영속될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살아난 거라. 살아서 언젠가는 이 원한을 풀어야 한다. 아버님, 내 말을 명심하거라. 너희는 죄가 없다. 비록 노비가 되더라도 너희의 고귀한 양반 혈통을 잊지 마라. 5대째 이어온 우리 집안의 자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차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살 딸은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참봉 2호와 장남 김성진 그리고 어머니가 저자거리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04년 4월 14일 한양 저자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사화로 처형당하는 역적들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군중들이었습니다. 참영대 위에는 이미 여러 명의 목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성준 같은 고위 관료들의 목이었습니다. 이제 하급 관료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역적 참봉 2호, 역적의 자식 김성진, 역적의 처를 참영에 처한다. 북이 울리고 형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참봉 2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폐비 윤씨의 일은 선왕께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다만 신하로서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고 그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13살 장남 김성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직 과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동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리 어린아이를 왜 죽이는 것인가? 하지만 연산군의 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형리는 주저하지 않고 칼을 내렸습니다. 13살 소년의 목이 잘렸습니다. 그는 꿈꾸던 과거 시험도 당상관이 되는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장남이 죽는 것을 지켜본 그녀에게 더 이상 삶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성모야, 소아야, 살아난 거라.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이 내려왔습니다. 처형장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10살 차남과 7살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형님, 어머니, 하지만 의금부 나졸들은 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마라. 너희는 이제 공노비다. 형조 관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장애원에서 작성한 노비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두 남매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쇠와 어린년, 양반의 성씨를 가진 김성모와 김소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도 없는 천민, 공노비 막쇠와 어린년이 되었습니다. 막쇠는 장애원 소속 관청 노비로, 어린년은 궁궐 시중 노비로 배속한다. 그 말과 함께 두 남매는 서로 다른 나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누나, 성모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그들의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남매는 다시는 서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자거리 한쪽에서는 참봉 2호의 집안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200여 평 기와집, 지금 바로 관가에 납부하시면 헐값에 드립니다. 10여 명의 노비들, 모두 건강하고 일 잘하는 자들입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흩어졌습니다. 솔고노비 막동이를 비롯한 노비들도 새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외고 노비들이 경작하던 논밭도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가구, 그릇, 옷가지 등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족보는 불태워졌고 조상의 위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대째 이어온 양반 가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소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좌제의 무서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문 전체를 멸망시켰고 살아남은 자들마저 노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막쇠는 장애원 노비 숙소에 끌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는 이미 여러 명의 노비들이 빽빽이 누워 있었습니다. 새로 온 놈이냐? 너도 역적의 자식이로구나. 한 노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적의 자식들은 더 혹독하게 다뤄진다. 각오해라. 막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온돌방에서 자던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차갑고 습한 노비 숙소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궁궐로 끌려간 어린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궁녀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매를 맞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고 감히 게으름을 피우느냐. 궁녀의 매가 어린 소녀의 등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규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규수였지만 이제는 궁녀들의 시중이나 드는 천한 노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막쇠의 첫 아침은 비참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노비 감독관의 호통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일어나라. 게으름 피우는 놈은 매를 맞는다. 이 10살 소녀는 부스스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한 베옷 한 벌뿐이었고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을 알려주마. 감독관이 그를 데리고 관청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산더미 같은 똥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치워라.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서삼경을 공부하던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똥을 치우는 천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비들에게 주어진 것은 썩은 좁쌀밥과 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양반집에서 먹던 흰 쌀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막쇠는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야, 새끼야. 내가 역적의 자식이라며? 한 노비가 다가와 그의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좋은 밥은 역적의 자식이 먹을 게 아니지. 막쇠는 밥그릇을 빼앗긴 채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공노비는 사노비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사노비는 주인이 있어서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노비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이었고 감독관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히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노비는 더욱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막쇠는 겨우 일을 끝냈습니다. 온몸이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되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관청 마루를 닦아라. 모레는 장작을 패라. 매일매일 다른 일이 주어졌고 모든 일은 고되고 힘든 것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노비 숙소로 돌아왔을 때 막쇠는 탈진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그는 죽은 가족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공노비의 신부는 세습되었습니다. 공노비가 낳은 자식도 공노비였고 그 손자도 공노비였습니다. 대대손손 노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좌제로 노비가 된 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궁궐의 어린년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7살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 주제에 감히 실수를 하느냐. 궁녀의 매가 어린 소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의 빨래를 해야 했고 방을 청소해야 했고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매를 맞았고 조금만 말대꾸를 해도 밥을 굶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규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규수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중이나 드는 천한 노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오빠 막쇠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남매는 각각 다른 곳에서 고된 노비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서로 만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막쇠의 몸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10살 소년이었던 그는 점점 자라났고 노비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비록 노비가 되더라도 너희의 고귀한 양반 혈통을 잊지 마라. 그는 자신이 노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양반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노비 문서에는 그가 역적의 자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언젠가 양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더라도 역적의 자식이라는 기록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관료의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노비로 영속되었다. 갑자사화로 얼마나 많은 가문이 이렇게 멸망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산군의 관기가 수백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28년 중종 23년의 봄이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연산군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에서 죽었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갑자사화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신원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구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혜원 뒤편 노비 숙소에서 한 사내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34살이 된 막쇠였습니다. 한때 김성모라는 이름을 가진 양반집 도련님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막쇠라는 이름의 공노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24년 동안 관청에서 온갖 꾸준 일을 해왔습니다. 똥을 치우고 마루를 닦고 장작을 패고 짐을 나르고 말을 돌보고 공노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외모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단정했던 얼굴은 거칠고 주름진 얼굴이 되었고 한때 부드러웠던 손은 굳은 살로 덮인 거친 손이 되었습니다. 옷은 언제나 너덜너덜한 베옷이었고 신발은 바닥이 다 다른 집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난 거라. 10살 때 들었던 아버지의 말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막쇠는 20년 전에 같은 공노비 여자와 혼인했습니다. 관가에서 정해준 혼인이었습니다. 공노비끼리 결혼하면 낳은 자식도 모두 공노비가 되기 때문에 관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노비들의 혼인을 장려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14살 된 장남, 10살 된 차남, 7살 된 딸이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태어날 때부터 공노비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장남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도 벌써 14살이 되어 막쇠를 도와 관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관청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야 한다. 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은 다른 노비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공노비는 대대로 세습되었고 부자가 함께 관청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막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거라. 우리는 비록 노비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공노비는 영원히 공노비였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막쇠는 관청에서 신원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사와 피해자들의 신원 명단이었습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막쇠는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성준, 이세좌, 김갱필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름은 없었습니다. 참봉 이호는 너무 하급 관리여서 신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막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역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 자신도 여전히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신원되지 못한다는 것은 복권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어린 년도 여전히 노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1살이 된 그녀는 이제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10년 전에 같은 공노비 남자와 혼인했고 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도 모두 공노비였습니다. 24년 동안 그녀는 오빠 막쇠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0여 평 기와집의 규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시절, 어머니가 다정하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시던 시절, 아버지가 과거 공부를 하는 오빠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시절.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공노비였고 그녀의 자식들도 공노비였고 그녀의 손자들도 공노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대대손손 노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좌제 희생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막쇠는 어느 날 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어떤 집안이었는지 아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원래 양반이었다. 5대째 이어온 양반 가문이었지.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이라니요? 우리가요? 그렇다. 내 할아버지는 참봉이셨고 증조 할아버지는 삼품 당상관이셨다. 하지만 갑자사화 때 모든 것을 잃었고 우리는 노비가 되었다. 막쇠는 아들에게 가문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노비인데요? 그렇다. 우리는 지금 노비다다. 하지만 우리의 혈통만은 고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막쇠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회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노비로 살아온 막쇠조차도 양반이었던 시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던 아들에게 양반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528년 어느 날 막쇠는 장혜원에서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몰래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갑자사화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504년 4월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신하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처벌받은 자가 239명이고 그중 1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좌제에 따라 그 가족들도 모두 처벌받았으니 16세 이상 남자는 사형, 16세 미만과 여자는 공노비로 영속되었다. 막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39명의 처벌받은 자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노비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더 넘겨보니 이런 기록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관료의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노비로 영속되었다는 문장이 실록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조선 전기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양반 가문이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연좌제는 조선시대 내내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대명률에 명시된 이 제도는 영모제를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문 전체를 멸망시켰고 무고한 자녀들까지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공노비가 된 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사노비는 주인이 있어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노비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관가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관리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까지 있었기에 공노비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비의 신분은 세습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천즉천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노비가 양인과 결혼해도 자식은 공노비였고 공노비끼리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도 공노비였습니다. 이렇게 노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7세기 조선의 노비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에서 40%에 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연좌제로 인해 노비가 된 자들과 그 후손이었습니다. 한 번 노비가 되면 대대손손 노비로 살아야 했고 신분 상승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막쇠는 실록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4년 동안 그는 언젠가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넘었지만 하급 관리였던 그의 아버지는 신원되지 못했습니다. 신원되지 못한다는 것은 복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누이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영원히 공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막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영모에 가담했다지만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조정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연좌제는 가혹했지만 합법적이었습니다. 대명률에 명시된 제도였고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이 제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영모는 왕조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죄였고 그에 대한 처벌은 가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함은 무고한 가족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10살 소년이 무슨 죄가 있어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까?
7살 소녀가 무슨 죄가 있어 평생 천한 일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역적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양반의 신분도 성씨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801년 순조 1년에 마침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순왕후 김씨의 명으로 공노비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전국에 있던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가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난 지 29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막쇠와 그의 누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손자 세대가 되어서야 공노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역적의 자손이라는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노비 문서에는 그들이 어떤 경위로 노비가 되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연좌제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완화되었습니다. 1801년 공노비 제도가 폐지된 이후 영모죄에 대한 처벌도 본인과 직계 가족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갑 5개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연좌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가문이 연좌제로 인해 멸망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한과 원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 등장하는 관료의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노비로 영속되었다는 문장은 그들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쇠가 평생 간직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비록 노비가 되더라도 너희의 고귀한 양반 혈통을 잊지 마라. 하지만 양반 혈통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노비 생활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 연좌제의 진정한 비극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고한 자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문 전체를 노비로 만들었고 그 노비 신분은 대대손손 세습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좌제가 폐지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족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발전의 결과입니다. 조선시대 연좌제 희생자들의 비극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제도의 부당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쇠와 어린 년, 그리고 수많은 연좌제 희생자들의 한과 원망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의 폭정도 12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의 상처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갑자사화로 노비가 된 자들과 그 후손들은 297년이 지나서야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권력 행사가 남기는 역사의 상처입니다. 과연 막쇠와 어린 년에게 잘못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역적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모두 노비로 살았습니다. 5대째 양반 가문이었던 그들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노비 가문으로 전락했고 다시 양반으로 돌아갈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연좌제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칼날은 가문 전체를 베었고 그 상처는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하루아침에 양반에서 노비가 된 양반 가문의 비참한 비극을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